예, 안녕하십니까. 예, 연말이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2년 경상북도 도시재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에는 생략을 하고 저희 경상북도 도시재생 지원센터장이신 권정욱 교수님 환영사 간단하게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센터장 맡고 있는 권정욱입니다. 오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모두 연말 여러 가지 정리 관계로 매우 바쁘시지 싶은데 저희도 이 포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각 센터의 1년 사업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년에 방향을 좀 제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이렇게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상황들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참석도 저조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아래에서 센터장님들하고도 이렇게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점점 더 이 도시재생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상황들은 좀 부정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만나서 또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합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전반적인 현황 몇 번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LH 이상준 박사님 모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가능한 예측 범위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세워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여러 가지 사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한 40분 정도 좀 먼저 발표를 하시고 다음에 또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몇 분 전문가님들 모시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 되고요. 또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또 내년에 지금 사업 계획들 여러 가지 구상하고 계실 텐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경상북도 도시재생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토지주택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이신 이상준 박사님께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으시나요? 토지주택 연구원의 이상준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이번 신규 사업 선정 평가가 아마 마무리됐고 이제 위원회 절차만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아직은 이제 오피셜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조금 진중한 것 같습니다. 한 40분 정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지자체 지원 조직 또 지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도시 정책 또 사업에 관련하고 계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과거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정부로 따지면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가 R&D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사업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이제 마을 만들기의 원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업이 들어왔고 그 다음 정부에 걸치면서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으로 이제 분화가 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 정책은 그 다음 정부인 MB 정부 때 조금 위기를 맞게 됩니다. MB 정부 때도 이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은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와 좀 달라진 부분은 도심 정비, 뉴타운,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공공지원 중심의 정책 논의가 조금 어려웠었던 시기로 기억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드디어 국가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국정과제에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과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행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가가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었던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도시재생 정책의 외형이 상당히 확장되었던 그런 시기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내용 그리고 사업의 선정 규모 면에서 그 전 정부 대비 월등히 확대되었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왔는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도시재생이 이 단독 국정과제로 등장하지 못하고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의 세부 내용 중에 하나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균형발전 그리고 도심 정비라는 두 가지 정도의 목표가 보이고요. 전반적인 정책 기조 측면에서는 MB 정부 때와 좀 비슷한 톤을 띠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자에서 이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는 이 국정과제 38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이라는 이 국정과제의 이행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재생으로 실현하겠다라는 취지로 큰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많은 이제 기본 방향, 추진, 과제 등이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상당한 내용들이 좀 동호반복적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근린재생령이 너무 추중되어 있던 정책의 방향을 경제재생 쪽으로 조금 옮기겠다는 내용이 큰 내용적 변화이고요. 그리고 좀 해석을 하자면 지난 정부 때 많은 사업 유형, 정확하게는 공모의 유형이죠. 그 공모의 유형을 통합을 해서 각 지역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스스로 공모의 유형을 결정하는 특화형을 도입하겠다라는 두 가지 정도가 조금 실무적으로는 직접 와닿는 이야기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이 가능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비 또는 공공이 주도했던 사업에서 민간 분야의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재원 측면에서는 재정 보조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자체 자율성 확대 부분인데요. 사실 이 지자체 자율성 확대라는 내용과 함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보시면은 국비가 지원되던 항목이 없어진다든지 혹은 필수적인 조항들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선택 조항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변화가 생겼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내용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서 좀 혼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일종의 비전 전략 체계를 조금 더 우리가 공모 체계로 이제 정리한 장표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38번에는 메가시티 조성과 강소도시 조성 이 두 가지의 정책적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에 맞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데 경제 거점 조성을 위한 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혁신 지구로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소도시와 낙후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이제 근린 재생형이죠. 지역 특화 재생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인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정사업, 그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동네 살리기는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난 정부 때는 혁신지구, 인정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또 근린재생형의 세부 사업들을 저희가 유형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유형이 요 레벨에서 끝나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형으로 불렀던 스마트 특화 유형이 유형이 아니라 추가 지원이란 개념으로 혁신지구와 지역특화 재생 사업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별도의 유형이 아니라 혁신지구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와 관련된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특화 재생을 하면서 스마트 특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요 안이 처음 결정됐을 때는 기존의 스마트 재생과 생활 밀착형 스마트를 통합하는 개념이었는데요. 이 뒤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을 별도로 선정하는 개념이 나중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사업 유형별로 중앙 선정은 혁신지구를 매년 5곳 내외 정도를 앞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인정사업도 매년 10곳 내외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안 되면서 공모가 이제 추진이 되질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연말 국회 예산안에 확보가 되면은 내년 초라도 인정사업을 다시 재추진을 하겠다라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 여부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도 선정은 이제 지역특화 재생, 인정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를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인정사업이 아니죠. 지역특화 재생과 우리 동네 살리기를 합쳐서 당초에는 특화 재생이 20곳, 우리 동네 살리기가 10곳에서 25곳이 목표로 설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정부 예산안이 좀 삭감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특화 사업이 15곳, 마이너스 5개가 줄은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뒤에 설명드릴 세부적인 공모제도에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돼버렸죠. 그래서 상당히 큰 혼란을 빚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한 자료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새 정부의 정책 그리고 공모제도의 핵심적인 변화 사항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사업 유형의 통폐합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재생, 특화재생, 인정사업과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4가지의 사업 유형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눈여겨볼 부분은 특화재생이 아닌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국가 지원이 사라졌다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많이 논의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혁신지구를 먼저 하고 혁신지구 주변을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대부분 경제기반형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플랜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재정과 기금을 혁신지구에 투입을 하고 혁신지구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은 국비, 재정 보조 방식이 아닌 기금 또는 민간 재원으로 한다라는 큰 틀이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전제 하에 논의가 됐고 다만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채 경제기반형 사업은 별도로 뽑지 않는다. 이 부분만 이제 결정이 현재까지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경제재생을 위한 혁신지구 그리고 근린재생형은 특화재생으로 통합이 됐는데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은 유형은 남아있지만 국가가 지원한 사업 대상에서는 현재는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혁신지구가 해마다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한 서너 곳을 뽑을 때도 있었고, 한 곳을 뽑을 때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올해는 이제 좀 초기라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는 5곳 내외 정도를 매년 뽑겠다. 혁신지구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도 선정 절차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요.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우리 지역 현장에서는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세요. 우리 지자체는 국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권자이자 경우에 따라 이제 승인권자 역할을 하십니다. 국가는
국가 지원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에 국가 지원을 결정하는 주체인 거예요. 지원을 결정하는 주체인 거죠. 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우리 법에는 이 계획 수립의 곡권과 계획 수립체를 보시면은 모든 것이 지자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국가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토부에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있다 보니 계획의 승인권자는 아닌데 승인권자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활성화 계획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고도 이론적으로 더 오랫동안 계획이 진행될 수 있겠죠. 계획에 의한 사업들이. 그럼 국가가 계속 관여를 해야 되는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법의 취지에 맞게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계획에 대한 수립과 승인에 대한 권한은 지역에 있는 거고 국가는 국가의 지원을 결정하는 행위만 한다. 그리고 국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재생 사업만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광역에서 사업을 뽑힌 사업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광역에서 활성화 계획을 뽑고요. 활성화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지원상을 수반하는 재생 사업을 국토부가 뽑아서 국비를 결정해 주는 거죠. 이 시스템인데 문제는 그럼 기존의 공모 체계를 다 시도해서 선정하도록 놔두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국가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부에만 있는 거죠. 이건 광역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채택된 방법이 국토부 주체 경상북도 주관 형태의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광역의 공모평가를 할 때 중앙의 실타평가를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한꺼번에 모여서 했는데 그거를 각 광역지자체로 쪼개서 광역평가 기간 내에 같이 한다라는 개념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첫 시도를 하는 해인데요. 광역에서 선정한 평가위원과 중앙에서 실타평가의 몫으로 내려보낸 위원님이 내려와서 광역의 공모평가와 중앙의 실타평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난항 끝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20곳 내외의 특화사업 그리고 10곳 내외의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사업을 전제로 시도별로 총액을 배정해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예산이 이제 줄게 된 거죠. 특화사업이 15개 줄게 되면서 기존에 배정해 드렸던 그 금액과 실제로 광역에서 선정할 수 있는 개수가 안 맞아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그 예산을 다시 재배분해야 되죠. 줄어든 만큼. 근데 이 재배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0개가 배정되는 지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광역이.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당초에 배정된 총액을 베이스로 광역에서는 공모를 진행하되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순위를 매겨 이제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점검회의를 하겠다. 이런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애써 이 시도 선정 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던 취지는 사실 지금은 거의 무색해져 버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배경에서 이 평가의 항목도 바뀌게 됩니다. 국토부가 관심을 갖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 위주로는 국토부와 국토부의 평가위원들이 내용상 역할상 맡게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업의 준비를 모두 평가하는 부분은 광역과 광역의 평가위원들이 하는 몫으로 역할 분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거버넌스 단계나 계획 수립 초기 단계의 평가 항목들이 사전 적격성 항목으로 이동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버넌스, 계획, 사업이라는 세 가지의 평가에 큰 구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버넌스와 계획 수립의 초반부가 사전 적격성, 즉 광역의 주체하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 중후반부의 내용 중심으로 광역과 중앙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항목의 배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점이라든지 기타 배점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산 지원 체계 부분이 좀 사실은 실무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선정의 규모는 좀 줄었지만 이 지역별 예산, 이 사업 지역별 예산은 상향되어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전체 규모가 좀 축소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사업 지원이 올라간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좀 예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도시에서는 사실 이 특화재생 국비 150억 원이 충분할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요. 작은 군 지역에서는 또 여건에 따라 매칭비를 확보하는 데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의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일률적인 금액의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조금 지방권에 가서는 적정 규모로 좀 금액을 낮추고 개인적으로 근거가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제 업무 경험상 봤을 때는 작은 도시에서는 국비 기준으로 한 80억 내외 정도가 좀 무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칭해서 한 150억 내외 정도, 이 정도 사업이 좀 무난해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여기랑 연동이 되시죠. 이제 앞으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직접 교부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가 올라간 만큼 매칭을 해야 되는 부담도 커지게 되고 또 당연히 이런 시설 사업과 연동되어야 되는 비시설 사업이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체 지방비로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결과적으로는 실 매칭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장 큰 예산 지원 체계의 변화는 바로 성과 연동형 국비 지원 체계의 도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많은 정부에 걸치면서 세부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한 가지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공모 단계에서 선정된 예산의 총액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부분만큼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일부 정책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 꽤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모두 성과 연동을 해서 국비를 지원한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차별 추진시적 평가를 통해 부진하거나 혹은 보통인 경우도 일정 부분 잔여 사업비의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다만 사업 기간이 좀 짧은 사업들이 있죠. 3년짜리 사업들. 그런 경우는 연차별 시적 평가를 받는 해가 마지막 해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여 예산한 개념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집행률에 따라서 아직까지 국토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식으로 현재까지는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체 지방비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자체 지방비로 한계가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국비를 만약에 100억을 이제 국비와 지방비를 100억이라고 제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사업 때는 이 소프트웨어 사업비의 비중이 한 30억 정도가 됐어요. 10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7대3 정도.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 사업 때는 한 15%, 20%가 좀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이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게 돼요. 총액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주 계산을 쉽게 10% 정도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고 약 300억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30억 정도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웬만한 지자체에서 사실 이 30억 내에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20억은 모자른 거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3억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자, 무슨 얘기냐?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얼마만큼 지방비를 편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좀 핵심적인 사항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부처협업 사업이라든지 기타 비재정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딜레마가 이제 되시는 거죠. 이제.
그 밖에 이제 사업총괄관리자 제도는 유지는 돼 있습니다만 별도의 사업 유형으로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었고요. 주택도시기금도 의무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추가 지원은 30억 추가 지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만 총괄사업관리자 같은 경우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 과거와 같이 이 사업 대행료 등은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면은 중앙선정평가는 사실 바뀐 게 없고요. 시도선정평가가 바뀐 것인데 과거에는 시도의 평가가 있었고 중앙의 실타가 따로 한 번 있었다면은 시도의 평가와 중앙의 평가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바뀐 내용이고요. 그 뒤에 예산의 이슈가 생기면서 여기서 끝나지를 못하고 여기서 끝난 결과를 국토부가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하는 절차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또 강조가 되면서 사실상 예선 본선을 하는 이런 체계가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도 개선의 취지가 상당히 옹색해져 버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요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한 15개 내외 특화 사업을 뽑게 된다 그랬을 때는 광역 공모라는 형식을 유지하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숫자상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일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이제 균형발전이라는 공약 하에 메가시티 강소도시라는 정책을 표방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 도행 정책과 신규 사업의 공모 제도도 이 균형발전 정책에 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는 국가 지원의 여러 가지 기준 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사업 물량이 감소되었고 결국 광역 내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초 단위에서는 또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사업 부분 외에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재정의 보조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부분의 협력을 강조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생겨버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계획 단위로 넘어오게 되면 특히 이 특화 재생과 관련되어서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지난 정부의 뉴딜 사업이 들어올 때는 전략계획 변경을 하시나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그때는 크게 지정되어 있는 활성화 지역을 공모 유형별로 다시 권장 면적에 맞게 분리해서 재지정하는 이 이슈 때문에 전략계획 변경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또 반대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특히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이 면적만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판단하셔서 오히려 이제 키우는 쪽으로 가시는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전략계획 변경하실 때도 특화 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으신 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제가 그 공모 유형별로 활성화 지역 지정 명칭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쓰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게 정부가 바뀌고 이 정부의 정책적인 유형이 바뀌게 되면 또 전략계획을 손을 보시는 이런 좀 문제가 계속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전략계획은 법에 나와 있는 활성화계획 유형으로 기준하셔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활성화 계획을 현재 또 수립 중이신 경우는 이 계획안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거버넌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이번 정부가 이제 민간 기업 또 지역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또 많이 오신 분들의 핵심적인 이슈는 중간 지원 조직 체계 운영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요해 보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현재 중간 지원 조직의 기능, 조직, 인력, 역량에 대한 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자체가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각 지역별 자체 재생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뒤에서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프로세스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각 정부의 마다 활성화 계획의 어떤 좀 경향성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와 16년도에는 핵심 콘텐츠와 전략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 계획을 보시면은 시설 측면에서는 노후 혹은 유유 건축 자산을 좀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규모도 조금 작고 분산되어 있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집수리라든지 도시계획 도로, 주차장 등의 이제 흔히 말하는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했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플러스 핵심 콘텐츠와 전략, 소프트웨어 부분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주차장을 지원하는 이런 개념으로 국비 지원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딜 사업 때도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거점 시설, 생활 SOC 또 사업의 실행력이 강조되었던 그런 기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점 시설과 생활 SOC가 강조되다 보니까 물론 리모델링 방식도 많이 하셨지만 좀 더 시설의 규모가 커지면서 신축 방식의 사업 내용들이 많이 좀 늘어나는 경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 바뀐 거죠. 박근혜 정부 때 비교했을 때는 이때는 주차장이 뭔가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이때는 주차장 자체를 많이 지원하는 그래서 기반시설 자체에 대한 보조가 조금 더 원활해졌던 시점이고 그 밖에 이제 공기업의 투자, 사회적 경제 방식의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특히 마을관리협동조합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은 이슈들이 여기서 파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정부의 지역 특화는 어떤 경향성을 앞으로 갖게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 핵심 콘텐츠와 전략을 강조했었던 틀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화라는 것이 결국 그 콘텐츠 전략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뉴딜 사업이 있었던 거점 시설의 신축 방식의 대형화 경향성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특화 사업을 강조하고 특화 전략을 강조하고 그러한 특화 사업과 전략이 가시적으로 보이길 원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 조금 더 커져 나가 버리는 이런 실무적인 요청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사회적 경제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이번 정부가 강조한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 기반의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예를 들면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지역에 기반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사회적 경제 방식의 회사일 뿐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난 정부 때는 사회적 경제라는 타이틀을 많이 강조했다면은 지금은 지역에 기반한 주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전제에서 이제 계획 수립 체계를 아주 극단화시켜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 정부 때는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의 목표와 다양한 전략들이 개별 단위 세부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도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셨냐면은 주거, 상권, 거버넌스 정도로 3등분을 해서 중심 시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상권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주거지나 이런 쪽은 거버넌스나 뭐 주거 쪽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즉 어느 정도 3등분된 주제를 갖고 사업비의 비중과 중요도를 갖고 좀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관행이세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사업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고 그 목표를 세분화된 목표가 나눠지게 돼요. 당연히 전략도 다 연결되어 있는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요 하나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뉴딜 사업의 저 1번 줄에 있는 내용들이 전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모든 전략과 목표들이 전체 목표로 세부 사업을 통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논리적 구조가 돼요. 여기서 이제 이런 체계가 현 정부의 지역 특화라는 내용과 연결될 때 뭐가 더 극단화되느냐? 사업의 개수가 조금 더 심플해지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랑 비교해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한 15개에서 20개 내의 사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야 대여섯 개 정도로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직접화되는 상태로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할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 재생에 필요한 곳의 동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또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토부의 예비 사업 등을 이미 수행해서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는 우리가 본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믿고 있을 텐데 현재 공모의 어떤 규모로 그랬을 때는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5년간에는 매년 우리 지역이 될 수는 없어도 매년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의 규모였어요. 안 될 수는 있지만 매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근데 앞으로는 5년에 한 번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확률상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미 예비 사업까지 했는데 본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국비 지원 취지와 시스템 변화에 좀 대응을 하셔서 또 공모 단계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 우위를 좀 선점을 하셔야 되고 또 지역 내에서는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비 단계 혹은 본 사업의 선정이 지연되는 과정을 버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본 사업이 진행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4, 5단계의 추가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또 필요하겠죠. 자, 그런 전제하에서 활성화 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이제 사업이 선정되셨다고 가정하시면은 앞으로 올해는 성과 연동형 예산 지원 체계가 도입됐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활성화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은 실무 행정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마일스톤을 놓으십니다. 예를 들면은 설계, 시공, 입주 이렇게 넣으시죠. 근데 그 계획대로라면은 그 계획은 처음부터 무조건 지연 사업이 되시는 거예요. 설계 바로 못 내보내시잖아요. 사전 행정 방침도 받으셔야 되고 앞에 붙어 있는 절차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십니다. 그런 실무적인 행정 절차를 고려해서 실공정 계획에 반영한 예산 집행 계획을 계획 단계부터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공정과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됐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사유를 분석해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 최대한 적게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점검회의를 할 거고 연차별 추진시설 평가를 해서 예산을 삭감할 예정인 거죠. 현재까지는. 어떻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이 제도가 처음 들어오니까 내후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24년도 예산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실무적 변화가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보통 1월 15일 날 그 평가 지침이 내려가게 되면은 실제 평가 행위가 마무리되는 것은 한 6월, 7월, 8월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산에 반영하려면 결국 4월 달에는 이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4월 말에는. 그래야 정부 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와 2분기 초에 평가가 아주 좀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잘 하셨다고 가정하시고, 이제 결국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중후반부에 가시면은 거점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요. 뭐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인 거죠. 사실은 최대한 이 마중물 사업 기간이 남아있을 때 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본 운영 단계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되는데 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이 시설이 마지막에 조성되다 보니까 이런 경험 없이 바로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어느
부서가 이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관리 업무를 맡을 것인가 라는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가 되시고 사업이 이제 끝나셨습니다. 끝나셨으면은 첫 번째 하셔야 될 부분은 활성화 계획의 취소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세요. 활성화 계획은 자동으로 말소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목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의 목표 연도 고려했을 때는 활성화 계획이 그 임무를 다하고 사라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해서 걷어내셔야 돼요. 걷어내셔야 되는데 못 걷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활성화 계획이 있어야지만 뭔가 예산의 집행 근거가 살아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을 취소하고 재수립하거나 아니면 국비 지원과 무관하게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기간을 늘어뜨려놔야 되는 거죠.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검토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후속 단계가 되시는데요. 이 안정화 단계 후속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미 하고 계세요. 가장 많은 케이스들은 이런 케이스들이죠. 이 사업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들 가장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 고민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과연 지역의 대표성과 공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연대에 대한 시각 차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집수리 사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역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집수리 업을 하셨던 주민분들, 전직 대표죠. 혹은 현재 유사한 업을 하고 계신 기업 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회원 또는 기관과 협업을 해서 역량을 키워나간 것인데 만약에 그 조합이 지역의 대표성과 공익적인 대표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특정 주민단체가 정책 사업들을 좀 편의에 의해서 받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게 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센터 또는 공익재단 등에서 이 위탁관리 업무를 총괄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아직 완벽하게는 못하고 계신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거점 시설을 수원 재단이 위탁 관리를 맡고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개별 주체들한테는 임대차 방식으로 입주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단 목적 사업에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추가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생각까지 계신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관리 위탁을 받고 제3자에게 전대를 하는 방식이 유력해지는데 이 전대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관리 위탁자가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관리 비용을 얼마만큼 산정할 것인가, 그리고 수익이 날 경우에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선 이런 모든 케이스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도적인 근거인데요. 현재까지는 제주도가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조례는 아닙니다만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을 이제 보완을 해서 약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사례를 이제 통해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후관리 조례 혹은 활성화 지원 조례 조항 개정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조금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주체가 이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평가의 주체도 좀 명확하게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활성화 지역 단위별로 현재 거점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 지원의 기간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도시 차원의 사후 관리 혹은 현행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발전 모델 이런 것들은 이 제도에 의해서 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이슈들을 한번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도인 지원센터, 현장 지원센터, 오늘 또 있는 우리 광역센터까지 포함하면은 전국에 약 500곳에서 600곳 내 범위 내에 있는 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재생사업부터는 현장 지원센터의 운영비, 매칭 지방비를 활용한 인건비 집행이 불가능해졌죠. 결국 이제 별도 재원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국비는 드리지 않지만 재생사업이 필수적입니다라고 써져 있지는 않아요.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정도로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의 외형이 줄었기 때문에 앞뒤의 내용을 다 빼고 봐도 우리 행정에서 매번 사업 지역마다 현장 지원센터를 새로 신설한다라고 보기는 이제는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 필요성과 관계없이.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센터의 수는 줄이고 센터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장 지원센터 체계로 돼 있던 부분을 이제는 기초 또는 권역별 센터 체계로 저희가 개편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현장센터와 기초 또는 광역센터가 각각의 역할을 좀 수평적으로 지원하는 관계였다면은 지금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센터를 중심으로 정책 업무와 지역 사업 지역에 대한 담당 업무를 맡는 팀 단위의 편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가 시차를 두고 한 두세 곳 정도의 현장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합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땐 별 문제가 없죠. 두세 분 정도 계실 거고 합치면 많아도 10명이 안 넘을 거예요. 그럼 기초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팀 단위의 구성도 얼추 맞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각각 현장 지원 업무의 종료 시점이 다르다 보니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냐만 조금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기초에 그동안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한 6개의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6개의 센터에 3명만 있으면 18명이거든요. 기초센터에 18명이면 조금 또 많아 보이죠, 또. 그쵸?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 각각의 센터들을 언제까지 운영할 건지를 일단 점검하는 부분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기초 또는 권역별 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우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결과 이후에 센터의 통폐합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정리가 됐다고 가정하고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사업비를 활용한 한시적 운영 조직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런데 사업이 끝났죠. 근데 사업이 끝났는데 지원센터가 있을 필요성은 없죠.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분히 그게 더 합리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면 센터의 업무가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의 센터의 업무는 주로 재생사업 초기 단계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사업 집행 단계에 주민을 대면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지금 역량 강화 업무들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센터는 그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조성된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포함해서 사업의 생애 주기에 맞는 전체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돼요. 이래야지만 행정에서는, 의회에서는 이 센터를 위해 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인사 노무 관계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념상 개별 현장 지원센터를 어떤 연합하는 형태의 시군구 센터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 기초센터 직원을 개별 현장 지원센터에 파견 보낸 형식으로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파견이 될 수도 있고 편법 고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챙겨보셔야 되겠죠. 경북도의 전환과 전략은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만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상이한 동네들이 많이 뭉쳐 있어요. 약간 산업 기반의 도시들도 있고
또 전통적인 어떤 취락 형태의 주거지도 있고 아예 농촌 성향의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네 개의 여러 가지 경향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세타 현황을 보시면은 다른 지역 대비 뭐 아주 나쁘거나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위탁이 좀 많은 편이시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는. 특히 민간 위탁 부분들이 많으신 부분들이고,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해체되는 센터는 없습니다. 이제 공식 자료상으로는. 실제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임무가 종료된 센터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를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좀 반복되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미 지자체 단위별로 예비 사업이라든지 후속 단계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신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 금액은 작지만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요 지자체 사업 추진 동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 연계나 민간 협력 확대는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또 특화재생 관점에서는 대부분 이 도시건축 외 사업 파트에서 좀 많이 내용들을 콘텐츠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라든지 청년 연계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의 협업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농밀하게 진행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전자에서 최근에 경기도와 전북도에서는 이 광역 자체 재생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경기도, 전북도 모두 과거에 한 번씩 공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내년도부터는 자체 공모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조금 사업의 형태로, 전북도는 역량 강화 지원의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뭐 사연은 있었지만 국비 지원 없는 활성화 계획을 승인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시고 앞으로 도시 정책 방향과 우리 지자체의 사업 계획을 어떻게 좀 끌어나가야 될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고요. 조금 쉬셨다가 또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토론에 뭐 제가 센터장이라고 또 이래 진행을 맡으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상윤 박사님 내용 엑기스만 좀 뽑아가지고 해주셨는데 뭐 대체로 뭐 우울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인데 또 그 속에서도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찾고 또 어차피 세상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경쟁을 하는 거고 좀 더 빠르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암울한 이 상황과 이 정보 속에서도 나름 어떤 그 희망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시간 내어서 오늘 뭐 발표하신 내용들 뭐 아는 내용이 뭐 상당 부분 있었지만 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부분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을 수 있었고 또 지난번에 그 우리 울진에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센터가 조금 새로운 길을 찾는데 소수정예로 조금 앞장서서 조금 길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서두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뭐 진행 방법은 우리 토론자 세 분 지금 모셨습니다. 그 임성호 박사님 이쪽 분야에 또 많은 관심과 정보를 또 제공하고 계시고요. 우리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문경의 박정호 센터장님 누구보다 활발하게 또 우리 경상북도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센터장님 중에 또 한 분이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봉희 센터장님 또 현장 성주군 현장 센터로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뭐 각자의 경험이나 뭐
이상윤 박사님 뭐 발표에 대한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임성호 박사님 먼저 예, 하고 이렇게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임성호입니다. 원래 벌써 한 3번 뵙는 것 같죠? 예? 전에는 뭐 강의한다고 이렇게 한 2분 뵙고 오늘 토론한다고 이렇게 한 분 또 뵙고 원래 한 3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번에 공모사업 제출하신 시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8번 이상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뉴딜부터 벌써 한 6번, 5번 평가를 다니면서 한편으로 참 악인이 됐다는 느낌도 들고 진짜 선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요. 원래 어쨌든 이렇게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시도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가능하면 안 했으면 싶은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은 중앙에서 강원도에 가라고 했는 거 저 경북에서 합니다 하면서 중앙평가까지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도 우리 경북을 위해서 뛰가지고 나름대로는 뭡니까? 제대로 된 걸 중앙에 올리는 것이 맞지 너무 동네까지 강원도 저 어느 동네인지도 모릅니다. 그거 가가지고 평가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불성성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국토부에 중앙평가위에 모합니다 하고 저는 광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평소에 과거 5년 동안에 이런 평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변화된 이 평가 방식에 상당히 조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아까 이상준 박사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의 간섭이 우리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너무 많아졌다. 너무 또 똥개 훈련식이냐. 과거에 선정을 됐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도 평가만 딱 받고요. 중앙에 올리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선정이 됐죠. 한 번만 딱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3번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국토부 가서 숙제검사 맡으러 가야 됩니다. 그것도 귀찮죠. 미리 일찌감치 만들어 놓고 들고 가야 돼. 두 번째로 시도평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뭡니까? 15일에 마지막 끝났죠. 하신 데도 있습니다. 중앙에 가가지고 또 평가받아야 됩니다. 중앙에서는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지방 지역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미칠 지경입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숙제검사하러 국토부 가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하라고 하니까 수정해놨어요. 시도평가 때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수정했어요. 최종 발표평가 때 가니까 그때 시도평가 때 수정된 거 또 들고 가가지고 또 인쇄해가지고 또 들고 가. 몇 개월 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 재생은 좋긴 좋은데 과거부터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똥개 훈련을 그만 좀 시켰으면 좋겠다. 속된 말로는 중앙에서 다 그냥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아까 이상준 박사님도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는 광역 공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앙에서 그냥 선정해라. 다 받아가지고 너들이 현장 가고. 그리고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뭔가 하면 중앙의 최종평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요번 평가 때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서면에서 좋은 점수 받는 거 현장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발표평가 최종하는 분들은 현장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저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앙에서 평가할 때도 평가위원들 현장에 와서 보시고 평가를 다시 한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 많이 들이면 활성화 계획 보고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요즘은 조금 틀리지만은 그 겉모습만 봐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우리 경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도 진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중앙에 가서 똘똘하게 한두 개 선정될 수 있는 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북의 수준이 타 지역의 수준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라도에 솔직한 말로 전라도의 이 보고서 과거부터 잘 만들어 옵니다. 콘텐츠부터 아이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에 탁탁탁 맞춰가지고 국토부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중앙정부 요구하는 데서 잘 만들어 와요. 경북은 과연 그게 됐느냐? 우리 시도평가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중앙의 요구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걸 만들어 왔느냐가 제가 참 고민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가 첫 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담이고요.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내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국회 예산이죠.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국회 예산 심사 기준입니다. 최종 확정 기준은 아니고 2022년에 올해죠. 8,630억입니다. 올해 도시재생 사업비 예산이 국회에 이제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요. 어느 정도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 예산 대비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5,960억입니다. 근데 이게 착각을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 돈의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계속 사업에 투입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 신규 사업은 점점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정확하면 2,60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한 군데 150억 잡으면 이게 도대체 이게 몇 군데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내년에는 더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하는데 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울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활성화 계획에 더 포함시킬 예산을 반드시 이 예산은 좀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행안부에 주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실제로는 별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북에서는 의성이 A등급 받았고요. 영천이 B등급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경쟁입니다. A등급 받으면요. D등급 받은 거 곱하기 2입니다. 여기에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된 활성화 계획에 기금 사업이지만은 이거는 어찌봐도 자체 사업도 될 수가 있어요. 꼭 매칭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는데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이 돈을 투입하면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지방 소멸을 위한 도시재생의 일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상준 박사님 얘기하는데 150억에 대한 매칭 군단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거든요. 그 돈을 억지로 지방비 매칭도 있지만은 나중에 기금에 떨어지는 이 돈도 지방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크게 봐서는 기금이니까. 이 돈을 매칭을 해가지고 지방 소멸도 대응하고 도시 재생이 간단히 얘기하면 지방 소멸을 대비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속성을 갖고 센터도 도시 재생 사업에 이제 너무 포커스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 영천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센터에서 안 왔네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영천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일부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확정이 됐죠. 2024년부터 계속 나가는 거는 또 똑같이 하니까 센터에서 그 부분을 컨트롤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국가의 도시재생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지만은 지방 소멸에 대한 도시재생은 분명히 지속될 수 있다. 도시재생이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러면 그 기금이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는 시군에 기초지자체에 강조를 좀 해주시고 도시재생 없어지는 건 아니다. 어쨌든 지속성을 가야 된다. 그 부분은 그럼 예산은 지방비 없잖아. 기금 사업 억지로 맞출 필요 없다. 이걸 도시재생 사업비로 일부 전용해가지고 쓰자. 이렇게 센터에서는 좀 우리 관계자, 우리 그 결정권자한테 좀 강조를 하고 우리 센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울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센터 중심의 좀 지속 가능한 방안의 그 방안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상준 박사님 그 지방 소멸 뭐 자금 관련 여기 아까 결론에서도 그 연계 사업, 부처 사업 같은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이 센터의 어떤 활동 역량이라든가 뭐 운영에 대한 그 대책을 주장을 하셨는데 혹시 뭐 추가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도시재생법에 의한 마중물 그 중에서도 이제 국비 보조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지방비 또는 타부처의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시설 사업비만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덩그러니 건물만 계획을 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평가를 받으실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보고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포함해서 우리 광역 또 기초 단위에서의 다양한 부처 사업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발굴돼야 되고요. 이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행정부서 간에는 사실 칸막이가 많아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결국에 이제 이 행정에 예속되지 않는 중간지원 조직에서 관련된 정책 사업과 예산에 대한 좀 현황을 흐름을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계획이라는 아이템으로 이제 좀 재원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울진 가서도 계속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이게 도에서도 잘 몰라요. 도에서 시로 이렇게 시군으로 내려가면서 또 각자 이렇게 부서에서 자기 일들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각 정부 기관에서부터 각 그 광역 그 시도로 라인 타고 부서별로 뭐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는 문화관광부는 타고 내려가고 또 도에서는 또 시군으로 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해당 사업 주체들이나 활동 주체들한테 이렇게 내려가니까 서로 정보 교환이 지금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광역센터 같은 이 중간 지원 조직에서 뭐 과거에는 그런 부분 별로 전혀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꼭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정보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단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요. 또 기초지자체도 그렇고 또 기초지원센터에도 이런 정보를 자꾸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내년쯤에는 또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평가 혹시 현장에서 박종호 센터장님.
네, 평가. 네. 문경시 도시지원센터의 박정우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또 부응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 특가재생의 공모를 저희들은 응모를 했고 결과는 아직까지 뭐 서류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리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이 바뀌었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거 공모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거 뭐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공모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얘기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되는 내용 가지고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은 있습니다. 특가재생에 관련되는 컨셉을 잡았는데 평가위원들이 과연 특가재생에 대한 매뉴얼이나 규정이나 간담이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데스크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평가로 나오셨던 분들은 과거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더듬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못내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느끼는 어려움, 답답한들은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동감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이제 전략이나 활성화 계획상에서 행정협의회라든지 실무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족한 마기를 없애기 위한 작동을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하게 돼 있음에도 지금 작동은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면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각 기초지자체에서 또는 센터에서 주도해서 어느 조직이 주도적으로 그걸 가지고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건데요. 기초센터에서 그걸 풀어나간다? 콧방귀만 나오죠. 그러면 강력에서 주도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강력조차에도 지금 이제 재생사업에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들 상훈의 문제들도 저희들은 협조 포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있었는데 아마 시군단위에서 도지사님 표창 하나 받아보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아니면 대통령 표창이라도 받아보신데 한 군데라도 있을까? 대단히 도시가 소멸되고 위기에 처해 있고 도시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행정적 지원들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요. 두 번째, 기초센터에 가지고 있는 권한, 책임, 직무의 범위 이제 울분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이틀, 3일씩 나와서 기초센터에서 무슨 그 업무를 행정과 주민과 현장을 다 연결을 하고 조정을 하고 갈등을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틀에 한 번꼴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에 대해서 근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려고 하면 온라인상이 됐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처우는 이틀이나 3일을 받지만 내가 풀타임으로 일주일 내도록 근무를 해도 그 업무 해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헌신과 봉사에 관련된 개념을 행정에서는 너무나 교묘하게 어떤 생각은 이용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고요. 당장 지금 사업이 종료되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정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는 얘기냐. 행정에서 기초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계약은 저하고 안 했는데. 이런 이제 답답함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행정에 계시는 분들, 진짜 우리 주민들보다도 더 다급하고 절실하냐, 재정 업무가. 절실하다면 현재의 도시재생 전략과 활성화 지원에 관련되는 제도권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이상준 박사님께서 얘기했는 것처럼 부처 연계를 해라, 부처 협업을 해라 라고 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의 걸림돌과 객가지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역량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느냐라고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사후 관리에 관련되는 자치복지를 만들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장센터, 기초센터 대부분 다가 국토부 인허가를 받았든 받지 않든 받을 예정이든 간에 희망 고문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행정에서. 행정에서는 공유자산 취득 및 관리에 관련된 자치복지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놔도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앵무새 같은 얘기를 하면서 제도를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의원님 설득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의원님이 갈 때마다 지적을 하고, 갈 때마다 혼을 내고, 갈 때마다 너 많은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도 모르고, 행정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협동조합 만들으세요. 마을관리 협동조합 만들으세요. 주민 참여가 우선입니다. 주민 주도가 우선입니다. 무려 법에 28번이나 주민이라는 단어를 열거 해놨는 게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지원 법인데 그 28번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되짚어 보면 너무 거리가 멀고 행정적 답답한 우울함들을 얘기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두권 잘라 밀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니 벌써 예산은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 우리 조직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해체가 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전에 이상준 박사님께서 주신 원고를 받고 읽어보고 원체 이제 많은 부분을 터치를 해주셔서 재생지원센터의 조직을 가기 위한 방법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뭐 결국은 제가 이제 문경에서 하고 있는 문경 사례를 얘기 드리면 사실상 지금 이제 기초의원님한테 2분 이상 모으면은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질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각계 전투를 좀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래서 연석 간담회를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거점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그분이 먼저 발표하라 그러고 저희들이 전문가분을 한번 불러서 거기에 관한 사례를 얘기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기획서를 만들어 갖고 행정이 줬는데 좀 전에 계속 카톡이 와서 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민은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의 의중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해서 자치복지 개정하는 쪽에 적극 개정을 개입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문경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지사님이 안 주던 시장 군수님이 안 주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을활동가분들한테 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종사자분들한테 담은 상장이 됐든 상패가 됐든 꽃다발 하나라도 연말에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해년마다 하고 있는 저희들은 도시재생 성과공유 컨퍼런스라고 해서 저희들 12월 7일 날 다들 문경에 오시면 대단한 영광이고요. 12월 7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은 12월 8일 날 오셔도 됩니다. 저희들 이틀 동안 진행을 하니까요. 오셔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흡담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인정을 받고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부처 간의 조정을 통해서 상권 업무와 재생 업무와 농촌 업무와 그리고 임성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 소멸에 관련되는 컨트롤 타워에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아마 조금씩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니까 확정형이 아니니까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가보시면 저희들이 삭감되는 예산에 또 다른 어떤 희망과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짧은 소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또 현장에서 어려운 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가지고 뭐 고용의 문제 같은 것은 뭐 제가 이 자리 처음 맡을 때부터 제일 대책 난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뭐 주제였습니다. 그쪽만 계속 파고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내 스스로 높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그게 뭐 누가
주지 않으니까 이제 아주 이제 섭섭하고 힘이 빠진다는 말씀도 맞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자꾸 다지고 우리끼리 힘을 뭐 합치고 하는 그것이 어느 시간이 축적이 되고 나면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굴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이 도시 재생이든 지역 재생이든 뭐 어떤 형식으로든 분명히 이 업무 자체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도시 재생에 지금 지난 수년 동안에 많이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것들이 뭐 규모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 자체가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일자리랄까요? 뭐 그런 부분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스스로 뭐 이해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상윤 박사님 제가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중간 지원 조직 일단 뭐 광역센터 뭐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센터 그다음 현장센터 지금 통합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뭐 열심히 합시다 외에 좀 더 이렇게 격려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예, 뭐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고민이죠, 고민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과 관련된 이슈이고 또 다른 측면에 보면은 개개인의 일자리, 직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은 결국 특정한 정책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거든요. 적어도 이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이라는 양이 있었던 거고 그 중에서도 국비를 직접 쓰는 역량 강화 사업에 상당한 업무의 비중을 두었던 조직이었던 거죠, 이제. 근데 그 틀이 지금은 다 없어진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첫 번째 전제는 사업이 있어야 필요한 조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 외 사업이 이 센터의 업역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서 우리가 매번 해왔던 그 업무 외에 나머지 업무를 해야지만 결국 지자체나 지역사회 또 지역의 의회에서는 그 중간지원 조직 운영을 필요한 예산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센터긴 합니다만 이번에 앞서 좌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타부처 사업들을 관장하는 중간 조직들을 좀 연합하는 형태로 도센터를 다시 좀 정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기초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좀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공무원 조직이 없어지지 않나요, 이제? 도시재생 관련돼서. 그러면 공무원 조직이 없는데 공무원을 도와줄 중간지원 조직도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예속되어 있는 중간지원 조직의 틀을 얼마만큼 벗어낼 수 있느냐가 중간지원 조직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정립이 돼야 그 뒤에 예산 확보, 기능, 조직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의사결정청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뭐 그런 결정을 해주면 모든 일이 쉬워지는데 그 결정은 어떤 견으로 어떤 방식으로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사자들이 노력하는 것이 살 길을 찾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아니 근데 너무 슬프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그냥 계속 그 속에서 내 살 길을 평생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100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러한 일, 이러한 사업 이름이 뭐든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 그것만 해도 뭐 상당히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박정호 센터장님 격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가 그 국토부까지는 감히 뭐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니고 도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해서 뭐 원래부터라도 좀 그런 도시 재생에 활동하시는 관계자분들 뭐 센터
포상할 수 있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뭐 그것도 저것도 잘 안 되면 뭐 제 이름으로라도 해가 뭐 쭉 해가 그냥 확 연말에 뭐 가치는 뭐 사이즈는 비슷할 겁니다. 찍혀 있는 되게 다를 뿐이지. 뭐 그렇게라도 뭐 한번 해서 연말에 좀 더 또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봉윤센터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네, 내용이 무겁네요. 저는 우선, 네,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단계를 이제 12월에 이제 마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들어오는 소회나, 그 다음에 오늘 있는 이슈들이 조금 이제 익숙하면서도, 그 다음에 조금은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 곳에 이제 센터장으로 이제 2년째 부임해서 제가 제일 오래 이제 장수를 하게 됐는데, 갔을 때부터 제가 저희 그 활동가와 코디네이터에게 했던 질문이 최근 들어 한국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인데 제 친구 중에는 이제 정리해고 당한 친구도 있고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고 공무원들도 정년 퇴임하기 전에 많이 나온 사례가 성주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했는 것처럼 좀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문화예술 기반으로 한 NGO 출신이어가지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개선해 나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좀 많이 이제 십수년을 하다 보니까 이 부처 연계라는 얘기를 나오면 그 단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단어와. 저는 부처 연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타 부처 중간 지원 조직과 예산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 농촌개발지원센터장의 공모에 있을 때 다른 많은 업체들이나 다른 경력 있는 분들이 오셨지만 결국에 이제 그분들이 지역과의 스킨십이 약했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용역사에서의 경험이 전부였기 때문에 결국 저한테 밀려서 제가 그 두개 센터를 겸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센터가 있지만 결국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제 구현되는 느낌과 문화도시에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문화적 색채와 그 다음에 공동체를 구현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결국 이번 연말에는 이제 문화도시 센터장이 엄청나게 이제 깨지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부처 연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부처 연계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를 하루에 6번씩을 진행을 하는 하루 이틀 근무짜리의 센터장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하게 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는 또 경북도에서 이제 주최했던 그 인구 소멸 대비에 대한 인터뷰도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처 연계라는 것을 혹시나 염두에 두신다면 타 부처에 있는 이미 사업을 따고 있는 단체를 누를 생각이 아니시라면 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걸 잘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도에는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사실 영역을 도로 전체를 해서 다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점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또 이도 이렇게 이제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다가 사업이 확정됐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사업이 사라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험들이 한 몇 번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경험들이 좀 나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지역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로서 지역에 찾아왔다면 전문가가 지역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은 좀 흥미로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 활동을 요약했을 때 그 활동이 어떤 것이냐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게 전국에서 나갈 때 예쁜 사업과 지역에서 로컬라이징해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활동들이 지역에서는 먹히는데 또 전국에서 이제 먹힐 수 있는 사업은 아예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 지역에서만 있고, 전국에서 내 이름이 알려진다고 해서 우리 성주군이 나한테 지방비를 줄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 활동에 전력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센터는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시한부 인생이라서 사실 그런 활동은 일절 못하게 좀 막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고 좀 실행을 하는 쪽이었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아직 1년이 남았고, 아직 부처들은 예산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쪽도 우리랑 비슷하게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총 예산을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공모 사업을 배정을 하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그 각각의 부처에 맞는 사업의 형태를 결과물들을 들고 각 부처를 직접 도우시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다린다고 해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구급 공무원도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다부처 중간지원센터장이 사실 다부처의 구급 공무원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예, 자신의 이제 포지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비즈니스 하실 거면 비즈니스를 하시고, 명예롭게 이제 저처럼 이제 비즈니스 안 하시고 명예롭게 이제 그냥 끝나고 본업으로 돌아가신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친구들과 많은 것들이 이제 걸린다면은 이제 함께 비즈니스 차원에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처도 다 부처 연계하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좀 이제 정글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 건으로 아까 잠깐 저는 말씀드리자면, 국토부가 개발 중심 사업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상 그 안에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열망과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진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포항에서 활동하실 때 국토부 소속의 이제 다양한 박사님들하고 제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좀 추진했던 경험이 있어서, 국토부가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얼마나 중시 여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나마 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이때까지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센터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로 사실 많은 분들이 국토부에 대한 평가가 상당하게 호감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따른 긍정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제 뭐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하다못해 센터들이 응모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소한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재원을 국토부가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예, 좀 들었다는 말씀, 예, 듭니다. 최소한 이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전부가 아니더라도 뭐 한두 개라도 이제 센터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었을 때 한두 명이라도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주신다면 우리 센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역량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 모든 역량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아니면 혹은 지금처럼 위축돼서 점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경쟁력 안에서 나오는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라고 하기도 어렵고 정말 적절한, 예,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늘 또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센터들이 좀 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본인들의 활동을 더욱더 긍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마 현장 센터에서 이제 필드 그 자체로 이제 전쟁을 치듯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경험과 태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광역센터 영남대학교 이제 한 2년 이제 돼 가는데 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센터라는 게 이게 뭐 하는 데인가를 이렇게 이제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대경련 보고서도 이렇게 보고 이제 뭐 쭉 보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데 같아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받아가 주고 하는 어떤 그러면서 대부분이 뭐 서울 그 당시에 이제 하고 몇 군데 빼고는 그냥 대경련이나 뭐 대전 발전 무슨 연구원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반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정도 법에 그냥 있어야 된다니까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 기관으로 사실 인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영남대학교에서 이제 이 광역센터를 맡게 됐습니다. 이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쭉 뭐 본의 아니게 여러 주관을 하고 참석을 하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광역지원센터는 광역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현장 기초에서 역할들이 뭐 겸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그 역할은 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러한 조금 더 뭐 저희가 바로 국토부하고 뭐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단체 협의회라든가 이런 또 이 연합을 통해 가지고 또 뭐 이것처럼 하는 역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전달하는 역할 외에 또 주도하는 역할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초센터는 기초센터대로의 역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현장에서의 역할. 물론 그 속에 여러 가지 또 뭐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센터장님도 현장 센터장님도 계시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봉진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우리 아픔을 뭐 우리의 현실을 뭐 국토부 장관이 해줄 것도 아니고 또 문경센터처럼 시의회 군의회 의원님들을 막 할 수 있는 또 그런 역량을 가진 또 상황에 처한 센터장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 상대는 도의회 의원이고 우리 국장님 앞세워가지고 수시로 이제 도의회 건설 뭐 위원장 명단 받아가 저도 뭐 그런 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노력해야죠. 뭐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각자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준 박사님 혹시 뭐 마무리 조금 보태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 많은 광역에서 여러 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이제 순회 공연이 끝나가는 수준인데요. 바꿔 얘기하자면은 이러한 내용을 요청했던 광역의 순서가 결국 그 지역의 시급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 부르지 않는 데도 있고요. 이미 한 6, 7개월 전에 비슷한 내용을 말씀 주신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정책이 많이 변화됐다라는 편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 만 8년, 9년간 이제 지원기구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저랑 같이 일했던 박사님들이 이제 뉴딜 사업을 보면은 이 재생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멤버들이. 또 뉴딜 사업 때 일을 했던 친구들이 옛날의 사업을 보면은 방향이나 이런 취지는 상당히 복잡한데 사업이 좀 명확하지가 않네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각 정부가 원했던 어떤 정책의 모양새에 맞게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새 정부에서의 이 재생 사업의 모습은 아직 다 드러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꼭 도시재생 분야를 떠나서 국비 보조 사업의 최근의 경향성을 보면은 과정을 중요시하거나 그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반대로 보면은 과거에는 저희 재생 사업이 마중물 지원을 통해 준비 단계를 마치면 자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국가가 마지막으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그 성과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개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다른 센터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자체 또 지원센터가
물론 이게 형식적인 거버넌스 체계일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행정부서 간의 협의와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실제 사업으로 투영해서 해왔는지는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업, 특히 근린재생의 모든 사업을 이렇게 특화용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심시가정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 있고 조금은 사업의 특색은 없어도 지역의 필수적인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재생 사업도 일정 부분 궤를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권 초기고 지난 정부의 사업에서의 성과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강조하려다 보니 이런 특화란 유형으로 조금 더 정책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두 해 정도 좀 정책이 좀 정리가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처음에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8년간 조금이 아니죠.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LH 도닝 지원기구 많이 지원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허그 지원기구도 이제 새로 시작을 했고 벌써 한 5, 6개월 돼갑니다. 좀 부족한 게 있겠지만 또 LH 지원기구에 보내주셨던 지지만큼 새로 시작한 허그 지원기구에도 많은 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됐고요. 오늘 주제가 도시재생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이라는 부담스러운 제목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뭐 방안이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마무리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합시다.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이 왜 돌아가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지금 될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실장 활동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다리를 뻗을지 어디로 이게 돌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지 그냥 열심히 하다가는 낭패 보기가 쉽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